세계 최초로 무인 수상함정이 적 항공기를 격추한 거예요. 러시아 전투기 입장에서는 그냥 보트가 지나간 거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드론이 사실상 F-35, F-22와 같은 값비싼 2,000억이 넘는 스텔스 전투기랑 같은 효과를 냈다. 드론에 칩을 넣으면 똑같이 들어가서 내가 통신을 하지 않아도 적의 표적이나 움직이는 사람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공격하는 것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어요. 결국 대응 방법이 나오고 있긴 있으나 항상 창이 방패보다 빠릅니다. 워낙 빠르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명사수라도 그걸 놓치게 될 수가 있거든요. 북한은 지하에서 바로 미사일을 쏘지 않습니다. 미사일을 싣는 트럭 TEL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지하 터널에 숨겨놨다가 터널에서 입구에 나와서 밖에서 쏘는 거거든요. 현무5는 지하로 깊게 들어가가지고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이 중점이 돼 있어가지고 이거가 있으면 북한이 아무리 깊게 있는 지하 지휘소라도 파괴할 수 있다. 북한 김정은이 어디에 숨어있든 우리가 공격해서 없앨 수 있다는 메시지와 능력을 실정해준 관통력 중심의 무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가 해상 드론으로 러시아 수-30 전투기 2대를 격추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단순 격추를 넘어서 전쟁의 판이 바뀐 신호라는 해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USV라고 합니다. 언맨드 시 비이클이라 해가지고 무인 수상함정이라 하는데 세계 최초로 무인 수상함정이 적 항공기를 격추한 거예요.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마구나 V7이라고 하는 이게 기본적으로 무인 수상함정이 지금 처음 쓰인 건 아니에요. 어떤 정도로 쓰냐면 카미가제 보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 초기에 우크라이나군은 보트에다가 이제 좌악한 유도 장비랑 폭약을 달아가지고 크림 내교의 교각을 공격하거나 아니면 적을 상륙함을 자폭 돌격해가지고 공격하는 건데 공중 공격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공격을 할 때 전투기랑 붙을 때 전투기가 격추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크라이나 공군은 공중전을 엄청 열심히 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나 아니면 인도 이런 애들은 공중전을 막 몇 대를 하고 이번에 인도랑 파키스탄은 동원한 비행기가 130대 이렇게 넘는데 우크라이나가 전투기가 너무 소중하니까 적의 전투기를 잡기 위해서 투입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USB 같은 경우에는 전투기 가격이 한 10분의 1 가격을 엄청 싸고 그 다음에 사람이 죽지도 않으니까 이렇게 기습을 했을 때 아주 적은 가격으로 제공권을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 이런 무인 드론들이 공중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게 연구는 돼 있지만 실전 사례에서 적용된 게 처음이기 때문에 러시아 전투기 입장에서는 그냥 보트가 지나간 거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예 보트를 못 봤을 수도 있어요. 적이 아무래도 못 보는 상태에서 이렇게 공격을 받는다는 거는 이런 드론이 사실상 F-35, F-22와 같은 값비싼 2,000억이 넘는 스텔스 전투기랑 같은 효과를 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병사가 싸우는 게 아니라 드론 조종자가 실내에서 전차를 날려버리는 시대잖아요. 실제 병사들 입장에서 이런 변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조금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군들이 지금 드론 전쟁에 적응을 하고 있으나 이분들은 사실 드론이 없을 때 전쟁에 경험한 사람이 극소수예요. 국내에서 제작한 드론 다큐멘터리의 기술 자문과 이제 군사 자문으로 참여해서 취재를 해본 바 있는데 그래서 인상 깊었던 게 그러니까 테러와의 전쟁에서 투입됐던 베테랑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드론 전쟁에서 적응을 못해서 굉장히 힘들어하셨다는 이야기 많이 듣거든요.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군인 이전에 전쟁을 안 겪었던 분들은 그냥 전쟁이 이런갑다 하고 넘어가는데 이전에 드론이나 그다음 제공권을 장악한 상태에서 미국이 전쟁을 벌일 거나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게 막 시도 때도 없이 드론이 나가서 공격하고 이게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언제든지 공격받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움직인다는 거랑 그 다음에 우리가 제공권이 있으니까 않으면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랑 너무 난이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규칙들이 만들어지고 이게 새로운 규칙들이에요. 뭐 드론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결국 대응 방법이 나오고 있긴 있으나 항상 창이 방패보다 빠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적을 먼저 공격하고 잘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드는 게 효율적인 거고 방어 수단이 없지는 않으나 이 방어 수단을 만드는 돈이나 이런 거 시간이 좀 들기 때문에 우리도 앞으로는 이런 전쟁이라는 거 했을 때 방어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건 카운터 드론, 안티 드론이라 하는 산업 이거 육성도 중요하고 적을 드론을 사용해서 어떻게 하면 빨리 전쟁을 끝내고 전투를 끝내고 적을 경멸시킬 것인가 이런 드론 공격도 같이 염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무서운 건 EMP도 안 먹히는 FPV 자폭 드론이 등장하면서 방어 수단이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점인데요. 이젠 어디 숨느냐가 전술이 된 상황, 방어 자체가 무너진 전쟁이라고 봐야 할까요? 완벽하게 무너진 것은 아니고 다만 이제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띄우고 있는 화면에서는 러시아의 최신형 광섬유 드론을 제가 띄워놨는데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운용되는지 제가 현장에 취재를 해봤어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군 다 광섬유 드론을 사용하고 있고 사실 이 부분들은 거의
99% 중국산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주문해서 쓰는데 광섬유 드론이라는 게 결국 연이랑 비슷해요. 무슨 말이냐면 산지랑 그 다음에 바람이 세게 부는 날에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익숙해지거나 아주 숙련된 조종사가 조종을 해야지 줄이 안 끊어지고 통신을 유지할 수 있는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숲으로 숨는다는 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이런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숲풀이 많은 한국 지형에서는 좀 적절하지 않아요. 그 우크라이나는 평지가 있고 이랬는데, 실제로 제가 광섬유 드론을 운전하거나 조작하는 것도 취재를 해봤는데 줄이 안 끊기게 비행을 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고, 여기에 대해서 좀 노하우가 필요하지만 진짜 잘하시는 분들은 20km 밖에서도 이렇게 줄이 안 끊기고 유지를 하시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위협적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대응책이 있긴 있습니다. 이런 것들 같은 경우 단순히 숲으로 숨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 광섬유 줄을 어떻게 꼬일 수 있게 만들 수도 있어요. 표적이 나군 방향이나 운동 방향을 생각하면 이런 전술도 있고 여러 가지 방어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문제는 광섬유 드론이나 이런 대응책이 있지만 이거보다 더 발달된 기술들이 벌써 등장하고 있습니다. AI 드론이 그것인데, AI 드론은 엣지 AI라 해가지고 우리가 챗GPT가 우리가 컴퓨터나 휴대폰에서 질문을 하면 계산은 서버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최신 휴대폰들 뭐 갤럭시 폰 쓰시는 분들 이런 거 보면 이런 서버에다 저장을 안 하고 휴대폰 자체의 AI 칩이 계산해서 대답을 하거나 번역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게 드론에 칩을 넣으면 똑같이 들어가서 통신을 하지 않아도 적의 표적이나 움직이는 사람을 자동 인식해서 공격하는 것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광섬유의 단점이 전혀 없고 일반 FPV 드론처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위협적이고, 이런 것들 대응하는 방법으로 지금 뭐 제모가 있는데, 제모도 결국에는 광섬유를 쓰면 무력화되고 AI 드론도 제모가 있다고 해가지고 통신이 끊어진다 해서 계속 움직일 수 있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GNSS 제모라고 해가지고 GPS를 쉽게 말해서 끊어버린 거예요. GPS를 끊어버리면 얘가 지금 어디 위치에 있는지 모르니까 뭐 공격 목표를 잘 못 찾거나 실수할 수도 있다. 이것도 막기 위해서 인공지능으로 지형을 인식하는 기술들이 지금 연구되고 있는데, 당장 나오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3년에서 5년 있으면 이게 충분히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결국에는 하드킬, 지금까지 말한 전파 방해라든가 교란 전파를 내는 것들을 소프트킬이라고 하는데, 직접 부수는 것들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고, 현재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군은 샷건이라고 하는 사냥용 산탄총 혹은 자동으로 된 산탄을 발사하는 이런 걸로 드론을 마치 오리나 새를 잡듯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초보적인 거고, 그 다음에 실수할 수가 많아요. 워낙 빠르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명사수라도 그걸 놓치게 될 수가 있거든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드론으로 드론을 잡는다는 개념이 있는데, 초반 부분에서 무조건 몸통 박치기를 해가지고 적 드론을 만드는 것 이미 시절에서 쓰이고 있고, 우리 국내에서도 열심히 연구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소개해드린 게 국내의 하드킬 드론인데, 이렇게 드론이 적 드론을 발견하면 근처에서 접근하다가 공격력을 매기면 바로 날개를 뚫어버리거나 이렇게 해서 추락을 시키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좀 더 발달하면 뭔가 그물 같은 걸로 해가지고 적 드론을 묶어가지고 떨어뜨린다거나 아니면 이제 아예 조종기를 탈취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약간 미래의 일이고, 현재로서는 하드킬 드론, 충파 드론이라고 하는 직접 충돌해서 파괴하는 것이 아마 이제 미래 드론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장에선 드론 소리만 들려도 병사들이 반사적으로 엎드리고 며칠 지나면 수면 장애가 시작된다고 하던데요. 이건 사람이 싸우는 전장이 아니라 기계가 심리를 압도하는 공간 아닌가요? 사실은 PTSD는 예전부터 있었던 거고, 포탄 소리 대신에 드론의 소리로 PTSD 대상이 옮겨간 게 사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전쟁터를 안 겪은 게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한테 제일 좋고, 겪었을 때 그 공격에 대한 신경을 쓰면서 그걸 외면할 수 없잖아요. 그 포탄이 무섭다 해서 그걸 안 들으면 내가 죽으니까. 이게 PTSD 주요 원인인데, 드론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제 결국 그게 없어지거나 새로 생기다기보다는 과거에 있던 무기에서 이제 새로운 무기로 이제 PTSD가 옮겨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3D 프린터로 탄두를 찍어 전선에 보내는 상황이라는데, 이젠 군인과 민간인의 구분조차 사라진 전쟁처럼 보입니다. 기술이 전장을 사회 전체로 확장시키고 있는 건가요? 제가 우크라이나에서 드론 관련 다큐멘터리를 하면서 실제로 16세 젊은 고등학교 졸업도 안 했는데 드론 조립에 소질이 있어가지고 드론을 조립해서 우크라이나군에 공급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3D 프린터 같이 이게 이유가 장소랑 전력, 그 다음에 3D 프린터에 펠릿만 있으면 생산이 어디서도 되니까, 어느 곳에도 그 공장이, 그 우크라이나군은 대규모 군수공장이 있으면 러시아가 공격을 하니까 아파트 지하실 같은 데에서 분산시켜가지고 적의 공격을 피하더라고요. 이런 게 장점은 있죠. 적의 공격을 피할 수 있고, 한 군데가 파괴되더라도 다른 분을 대신할 수 있는 거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누가 군인이고 민간인지 구분이 안 되는 전쟁은 사실 몇십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대한민국도 물론 국제법에선 전투원과 비전투원을 규정하는 법이 있고 한데, 당장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만 보더라도 그게 잘 지켜지지 않고 있고요. 대한민국도 보시면 SUV 탄 차량들은 아직도 그 징발을 해요. 전쟁이 나면 전쟁터에서 군인들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동원법이 있기 때문에, 적 입장에서는 민간인들이 총을 안 들고 있다 뿐이지, 얘가 이제 총을 안 들고 있어도 총을 10개 만든지 100개 만든지 모르는
게 이게 현대전의 특성이고 좀 비인간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도 경항모 대신 드론 항모로 방향을 틀었는데요. 잘 잡았다는 평가도 있지만 아직은 선언 단계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전장 구조가 바뀌고 있는 걸까요?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는 아직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 찾아가는 단계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이루곤 했지만 착륙은 못했다. 이거는 어떤 이야기냐면 제너럴 아토믹스에서 만든 모하비라는 비행기 비행 시범을 했는데, 이 비행기는 짧은 활주로에서 뜨고 내릴 수가 있어서 한국의 독도함이라고 하는 상륙함에서 이제 했어요. 이게 길이가 199m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독도함에서는 이륙만 하고 착륙이 안 되는 거리였던 거예요. 다만 이게 기체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여시뭐 영국에서도 했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퀸 엘리자베스 항구, 우리 독도함보다 훨씬 큰 항구에서는 이륙과 착륙 시범을 다 보였어요. 그래서 지금 드론 항모를 만들고 하는 해군은 결국 드론 항모라 해가지고 엄청 유인 항모보다 작은 게 아니고 4만 톤에서 6만 톤 정도의 큰 주제인데, 함재기가 1,000억 원짜리 함재기를 20대씩 탑재하고 막 유지비가 돼서 한 유인 함재기에 거의 10조 가까이 쓰는 거 대신에 무인기로 이걸 대체를 해가지고 비용을 좀 줄이겠다, 이런 관점이고, 얼마 전에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튀르키예 그 무인 항모 계획들 좀 해군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좀 벤치마킹을 하려고 했어요. 지금 튀르키예는 세계 최초의 무인기 운영 항모, 그 다음에 중국이 넘버 2인데를 운영하고 있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프로펠러 달린 무인기뿐만 아니라 제트 엔진이 달린 무인기도 운영하는데, 앞으로 튀르키예가 올해 1월에 만들기로 한 6만 톤급 항모에는 이렇게 제트 엔진 그리고 스텔스 무인기까지 해서 엄청 50대 이상의 드론을 탑재했는데, 같은 유인기 대비 그 무인기로 다치면 유인기는 엄청 비싸기 때문에 일단 무인기 드론의 숫자를 늘릴 수 있고, 숫자가 늘어난다는 거는 드론 하나하나의 그 폭탄 무기 탑재량은 유인 전투기보다 낮아요. 하지만 숫자가 많고 얘는 24시간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냥 하루 혹은 일주일에 몇 톤의 폭탄을 폭격할 수 있는가, 이 입장에서는 드론이 오히려 나을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고, 아마 지금 5월 말에 주목하셔야 될 게 마덱스라고 하는 행사가 부산 백스코에서 열리는데, 해군 전용 방위산업 행사예요. 이때 해군이 어떤 무인 항모나 이런 걸 계획 중이다, 그리고 어떻게 드론과 항공모함, 해군 상전력을 결합할 것인가, 이런 발표가 있을 예정이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은 AI 드론 모선을, 미국은 무인 전투함을 실전 배치했는데요. 우리도 무인함 개발에 착수했지만 지금 한국의 무인 전력 전략은 세계 기준에서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몇 가지 제가 취재한 내용들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드론 항공모함 제가 앞서 말했는데, 제가 앞서 말한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좀 본격적인 거예요. 막 4천에서 5천억 원 혹은 2조 가까이 되는 좀 비싼 배인데, 이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현대에서 만든 유조선을 개조해서 드론 항모를 이미 운용해서 홍해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장점. 그 중국 같은 경우에도 드론 모션 같은 게, 주아이원 같은 경우에는 드론을 탑재하는 거예요. 무인 함정에다가 무인 조금 더 작은 무인 수상함이나 드론을 탑재하는 걸로 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미국의 상성급 무인 전투함을 미사일 창고 개념 활용하는 건, 이거는 이제 유령 함대라고 부릅니다. 요거는 전투함 자체는 아무 기능이 없어요. 그냥 미사일 그 트럭에 가까워요. 대신에 이 숫자가 많으니까 중국이라든가 적국이 공격하기 어렵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숫자를 늘려가지고 가는 인해 전술에 주안을 두고 있는 게 미국의 전략이고, 한국은 조금 다릅니다.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지금 전투형 무인 수상정에 대한 설계를 공개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특징이 미국이 만들고 있는 그 미사일 트럭보다는 좀 더 발전되어 있습니다. 레이더도 달리고 있고 기관포라든가 미사일도 달려 있는데, 이 이유는 우리 무인 수상정의 목표 중에 하나는 NLL에서의 작전이 있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 혹시 연평해전이나 서해교전 뭐 이런 것들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북한의 고속정이라든가 우리의 고속정들이 막 근접해서 싸우고 이랬는데 인명피해가 상당히 나고 순직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투함의 기능을 완전히 다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조금 더 높은 성능의 무인 함정을 지금 현재 기본 설계, 개념 설계가 끝나가고 있고, 이것들 경우에는 가격은 조금 있을지 몰라도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이런 것들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찰용도 지금 추진되고 있어서, 왜냐하면 지금 말하고 있는 무인 수상함 같은 경우에 좀 크고 비싼 거예요. 250톤 이런 건데, 처음에는 지금 50톤 이하의 작은 무인 수상함 보트를 이제 무인 드론 보트로 개조하는 거, 정찰용이 먼저 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업체들이 제안한 게 뭐가 있냐면, 북한 구축함 같은 데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자폭 보트, 이런 것들을 넣기 시작했어요. 제가 최근에 취재한 거는 한국판 자폭 드론 보트가 있는데, 우크라이나전에서 활용한 자폭 드론 보트는 그냥 폭탄과 GPS만 달려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인공지능이랑 미사일을 같이 답니다. 무슨 말이냐, 자폭 드론에 대한 대응 방법들이 요새 발전하고 있어서 배도 기관포라든가 작은 미사일로 이런 자폭 드론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있는 거는 소형 미사일로 먼저 적의 방어 시설, 기관포라든가 아니면 요격 미사일들을 먼저 공격하고 그 다음에 자폭이 들어가는 거, 이런 것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세계 최고라는 할 수 없지만 상당한 기술력이고, 그리고 미국도 우리나라에서 이런 부분에서 협력들을 많이 원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가까운 시일 내에 뭐 공동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이라 생각하고, 실제로 HD 현대중공업은 그 팔란티어라고 주식하신 분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의 인공지능
인공지능 기업인데 이 팔란티어랑 협력해서 테네브레스라고 하는 무인 함정을 만들었어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팔란티어의 인공지능에다가 현대중공이 만든 선체를 결합해서 거기다 미사일이랑 코를 실어가지고 무인 함정으로 간다는 건데 이런 프로젝트들이 아마 많이 늘어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드론 항모만 있다고 실전 준비가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군이 갖춘 안티드론 레이더나 청광 레이저 같은 시스템, 실제 상황에서 맞붙을 준비는 된 걸까요? 청각 레이저 무기도 지금 현재 제가 많이 취재를 하고 있는데 세계 최초로 실전 배치된 레이저 요격 무기이지만 한계점도 있습니다. 출력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사거리 문제랑 그 다음에 대형 드론에 대한 요격이 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요거의 성능 개량을 배치할 때부터 지금 벌써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출 상담이나 이런 것도 되고 있고 앞으로는 이제 본격적인 크기의 무인 항공기라든가 좀 더 큰 미사일들도 요격할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으나 아직 실전에서는 기본적인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나라에 용산에 침투했던 무인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연구 투자가 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드론 탐지 레이더가 지금 국가 핵심 시설에 배치되어 있는데 수입산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내 업체들도 많은 곳에서 이런 국산 드론 탐지 레이더를 만들고 있어서 실제로 성과를 내보이기도 하는데 사실 워낙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도입에 시간이 걸리고 있어서 이것들을 좀 더 가속화해서 드론 방어 체계를 확충해야 되는 필요성은 있습니다. 작년 말 북한이 터널에서 ICBM을 꺼내 쏘았을 때 한미 모두 발사는 포착했지만 타이밍은 예측하지 못했죠. 그때 꺼내든 카드가 현무-5라는 말도 있는데 이 무기는 어떤 위협을 염두에 두고 개발된 건가요? 우선 정정을 하자면 우리가 북한 자원대 그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그래서 지하에 있는 미사일 발사대를 찾는 게 가능은 합니다만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북한은 지하에서 바로 미사일을 쏘지 않습니다. 미사일을 싣는 트럭 TEL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지하 터널에 숨겨놨다가 터널에서 입구에 나와서 밖에서 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까지는 이런 거에 좀 추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새로운 방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가령 열차의 일반적인 진칸으로 숨겨가지고 이제 미사일이 발사되거나 아니면 잠수함에서 발사될 경우에 바닷속에 있으면 아무리 좋은 센서라도 바닷속은 못 찾거든요. 이런 게 기습 공격이 되기 때문에 요게 대해서 지금 저희가 열심히 대응 방법을 가지고 있고 현무5는 그래서 지하 터널 그 다음에 북한의 최고 지휘부를 타격하기 위한 정밀 타격 그 다음에 핵심 지휘부 붕괴를 위한 무기로 계획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고 보니 이 무기는 사거리 제한받던 시절부터 준비해온 결과물이더라고요. INF 조약 같은 미국도 포기한 영역을 우리가 정면 돌파한 셈인데 당시 정부하고는 어떤 전략적 판단을 했던 건가요?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물론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는 게 제일 좋다는 말씀이 가장 명료한 논리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요. 우리가 국제규모에 정해진 틀 속에서 북한 핵을 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략적 마비를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북한 지도부가 발사를 결심을 하기 못하도록 선제 타격으로 확실히 없앨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실제로 그 능력을 실증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야 된다 생각하는 게 현무5고 현무5에 대해서 이제 약간 혼동되는 게 있어서 좀 정정을 해드리자면 현무5는 파괴력 8톤 탄두를 가져서 괴물 미사일이라 부른다. 이걸 저도 많이 했는데 이 괴물 미사일의 8톤 탄두 용량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 위한 용도는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핵무기를 따라하기 위해서 8톤 탄두를 한 건 아니고 왜냐하면 핵무기는 TNT 2000톤에서 1000톤 이렇게 가는데 8톤이니까 이게 아이고 뭐 이게 어떻게 핵무기 대응이 돼 이런데 핵무기 대응을 하는 건 어떤 거냐면 미군 전략 자산이 있습니다. 미국 전략 자산 B2 폭격기 같은 경우에는 B61이라고 하는 전술 핵무기로 북한의 최고 지도부를 타격하는데 이 핵무기는 위력은 낮지만 관통력 지하로 깊게 들어가가지고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이 중점이 돼 있어가지고 이거가 있으면 북한이 아무리 깊게 있는 지하 지휘소라도 파괴할 수 있다. 그래서 북한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미국의 개입이나 이런 거 없이 우리가 바로 그렇게 할 능력을 갖출 수 있는가 이 능력을 모방하기 위해서 이 8톤 탄두가 만들어진 것이고 그래서 현무5가 뭐 북한 평양을 없앨 수 있어요. 이거는 아직은 아니고 대신에 현무5는 북한 김정은이 어디에 숨어있든 우리가 공격해서 없앨 수 있다는 메시지와 능력을 실정해준 관통력 중심의 무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부에선 오버스펙이다. 수출하면 위험하다는 말도 있었지만 한국은 MTCR도 지키고 있잖아요. 이건 결국 전략무기를 자체 확보했다는 선언으로 봐야 하는 걸까요? 먼저 MTCR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는 MTCR에 제한 없이 이 무기를 만들 수 있으나 수출할 때는 MTCR의 규제를 받는다. 그래서 한동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300km 이하의 사거리를 가져야 되니까 299km의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을 폴란드라든가 사우디에 판매하고 한두 중량도 500km 이렇게 하는데 내수 그러니까 우리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는 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게 현재 상황이라서 8톤이라고 하는 무거운 탄두를 가진 괴물 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데 이 미사일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서 필요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하 50m, 100m까지 지휘부를 가지고
가지고 있는 나라는 러시아, 중국, 그 다음에 북한 이렇게 세 나라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과 한국도 있군요. 서방 측에서는. 이런 대부분 나라들은 이렇게 수십 미터 밑에 지하 지휘소 벙커를 가지거나 이렇게 숨지 않아요. 대부분 다 그냥 야전지휘소를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왜 필요해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전술핵 동원 없이도 북한 최고 핵심 지휘부를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얻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것이고 이건 어디까지나 전쟁이 났을 때 자위 그 다음에 억제 핵무기를 가진 상대한테 어떻게 딜을 할 것인가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너희들의 목숨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균형을 맞추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자위적 능력을 맞춰가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다만 MTCR 그 레지미라고 하는 이 체제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8톤 탄도 미사일을 무조건 뭐 아무 나라에 팔고 이러지는 않겠죠. 대신에 우리는 수출용 미사일을 만들어서 잘 수출이 되고 있고 이 성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북한 미사일이랑 자주 비교되지만 탄두 중량만 해도 우리는 8톤의 정밀도 관통력도 압도적이라던데요. 단순히 사거리로만 비교하는 건 억울한 평가 아닌가요? 실제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개발진들이 아주 이제 분해하십니다. 북한이 ICBM 만드는 거는 자신의 자의적 목적이 아니라 미국을 협박하고 일본을 협박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 방위랑 상관없는 약간 깡패 짓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핵무기 사용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협적인 것인데 우리는 북한이 위협을 가지고 있는 대응하는 차원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하로 이제 사거리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8톤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최대로 만든 게 4.5톤까지는 만들었어요. 4.5톤 초대형 재래식 탄두 장착한 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 뭐 이렇게 했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결국엔 이 미사일도 목표는 한국의 뭐 탱고 벙커라든가 지하 지휘소인데 핵 전술핵이 훨씬 더 효율적인 측면이 있어서 아마 시험 발사만 하고 시점 배치는 안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탄두 무게를 간수히 크게 만들면 무조건 다 날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만드는 기술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굉장히 유니크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왜냐하면 미국의 탄도미사일이 아무리 커도 이렇게 8톤 탄도 이런 거 한 1톤, 2톤에서 멈추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나라 대비 엄청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유도 장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북한의 KN-23이라고 하는 북한판 이스탄데르 미사일이 우리 현미 미사일처럼 많이 따라왔어요. 따라왔다는 건 정밀도를 따라와서 우크라이나 이제 정보부나 이제 언론인들 이야기할 때 처음에 러시아가 북한 미사일 수입했을 때 오차, 탄착 오차라고 하는 CEP라고 하는데 CEP는 특정 반경 안에 50% 이상 확률로 이 미사일이 맞출 확률입니다. 그게 한 뭐 100m가 넘고 200m가 넘어가서 실제로 타격 못한다 했다가 어느 순간 뭔가 장비를 바꿨는지 50m 이하의 명중탄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위협적인 건 사실이나 대한민국의 탄도미사일 기술은 거의 미터급 이하 단위. 그래서 일부 사진들을 보면 깐데 또 깐다라고 해가지고 술게임이나 벌칙으로 이렇게 사투리로는 땡꼬라고 하거든요. 맞은데 또 맞으면 진짜 그게 아픈데 그거를 군사 전략, 미사일 공격으로 실현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영상으로 공개를 해서 북한의 어떤 지하시설도 파괴할 수 있다. 이런 능력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 무기의 진짜 위력은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있잖아요. 지휘부 좌표를 타격해 벙커를 붕괴시키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는데 이건 단순 타격을 넘은 지휘 체계 제거용 무기로 봐야 하나요? 그것을 위해서 현무5는 이제 겉으로 보이는 건데 그 뒤에는 수많은 정보 자산들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발사된 4.25 사업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군용 정찰 위상을 통해서 김정은이라든가 최고 지휘부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들은 최고 지휘부나 지휘소를 지하 몇백 미터 밑에 만들어놨는데 이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동선을 숨기거나 아니면 가짜 차량을 한 거나 해서 이런 걸 피하는데 우리는 정밀한 정보 분석을 통해서 김정을 비롯한 최고 지휘부의 위치를 파악하고 전쟁이 나거나 도발을 시작했을 때 그들이 숨어있는 위치에 정확하게 날리는 이런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데 이것을 ISR이라고 하는 분야입니다. 정찰, 정보 타격 이런 건데 이런 정보 수집 능력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정육성이 적다고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도 이기에 대해서 원래는 좀 미국 자산에 의존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한미연합 자산이고 미국이 이런 능력에서 세계 최고의 위성이라든가 정찰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다만 우리는 그거를 좀 독립하기 위해서 공군은 글로벌 워크 정찰기 그 다음에 4.25라고 하는 정찰위성 앞으로는 수십 기의 정찰 위성들을 띄워가지고 실시간으로 북한 전역 영토에 대해서 사진 데이터를 구해서 30분에 한 번씩 김정은의 차 위치를 추적할 수 있다거나 이런 능력을 갖추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무-5는 수직 관통 후 내부에서 터지는 구조라던데요. 외부 파괴가 아니라 안에서부터 무너뜨리는 방식이라면 이건 피할 수 없는 공포로 작동하는 무기 아닌가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일종의 지진폭탄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이 그랜드 슬램이라는 폭탄을 만드는데 이건 미사일은 아니에요. 이제 비행기에서 터뜨린 폭탄인데 엄청나게 큽니다. 현대 기준으로 봐도 무시무시하게 큰데 요거를 만든 이유가 나치 독일의 지하시설을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그게 효과가 있었어요. 나치 독일은 아무래도 자신들이 토목 기술에 자신이 있으니까 아무리 큰 폭탄을 만들어도 뭐 이걸 자신들이 버티겠지 했다가 순식간에 이거를 부서뜨리고 이제 지붕을 떨어뜨리는데 떨어져가지고
던져가지고 파괴력이 너무 크니까 이게 지진이 나가지고 그 갱도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효과를 우리가 미사일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북한한테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게 이 내용인데, 요거랑 함께 지금 우리 현무 미사일과 현무 5 미사일 말고도 우리나라 그 미사일 전력 핵심인 KT-SSM이라는 미사일이 있어요. 요거는 또 어떤 게 있냐? 요거는 단순히 지하 관통 능력만 좋은 게 아니라 기하 폭탄, 열압력탄이라고 하는 새로운 탄두를 만든다. 요게 쉽게 말하면 폭발력이 날 때 열이 있고 압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과 압력으로 사람이나 장비를 살상하는데, 이것을 잘 조정해서 일반 폭탄보다 열과 압력이 비치는 거리를 훨씬 더 크게 해서 거의 이제 지하 갱도 중심에서 이제 폭발을 시키면 갱도 입구까지 그 화염이 퍼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갱도 안이 싹 청소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지하 시설이나 이런 걸로 우리 공군의 공수를 막는 것도 할 수 없으니까 너희들을 도발을 하지 말라, 이렇게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김정은이 평양 지하에 숨으면 사실상 제거가 어렵다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오히려 이런 벙커에 숨어 있는 걸 움직이게 만들어서 노출을 유도하는 전략도 가능한가요? 행동 유저 전략의 핵심은 적이 과도한 자원을 투입하게 만들어가지고 적이 진짜 필요한 것들을 못 만들게 한다. 어느 나라든 자원은 이제 제한돼 있고, 특히 북한 같은 경우에는 경제력이 약하지 않습니까? 이런 지하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들이나 장비가 많아질수록 김정은은 더 많은 지휘소나 이런 걸 만들게 되고, 이렇게 만들게 될 경우에 북한이 미사일을 만드는 자원들이 둘러주게 되는 거죠. 또한 김정은 같은 경우에 공포심을 주는 뿐만 아니라 이런 히스테리를 유발한다고 해야 될까요? 언제 한국이 공격할지 모르고 어디서는 공격할 수 있으니까 거소나 이런 거 자주 바꾸게 되고, 이게 결국에는 지도자로서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게 하거나 우리의 오판을 유도하거나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제대로 이제 관리를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유도해서 결국 북한한테 압박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동 국가들이 현무-5를 원했지만 결국 KT-SSM만 구매했다던데요. 현무-5는 기술보다도 우리가 직접 쓰기 위한 무기라는 상징성이 더 큰 건가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쓰기 위한, 우리는 어디까지나 자의적인 목적으로 북한이 핵무기에 대한 가지고 우리를 협박하고 압박하기 때문에 국제규범을 지치면서 비핵무기로 여기에 대응을 하다 보니까 나온 게 현무5의 목적 중 하나고, 두 번째 목적으로는 고체 연료 유주 발사체로 현무5의 그 추진 기장을 공용으로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고체 연료 로켓, 나로라든가 우리가 이제 누리호 이렇게 하는 차세대 우주 로켓, 이런 것들은 액체 연료인데, 액체 연료는 힘이 세지만 준비에 시간이 걸리고, 고체 연료는 힘이 약하지만 빠르게 발사 준비를 하고 발사에 필요한 인원도 굉장히 줄어들 수 있어요. 실제로 고체 연료 발사체를 우리가 쐈을 때 2명에서 3명 정도 인원으로 이 발사 과정을 다 했거든요. 이런 것들의 장점을 이용해서 우주 발사체로서의 엔진이나 부스터로 이제 현무5 기술을 사용한다. 이것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은 사거리보다 생존성과 전략 설계가 더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북한이 극초음속 회피 기술도 실험 중인데 현무-5는 앞으로 어떤 전략적 진화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것은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상상이고, 이게 추정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무5의 경우에는 아주 정밀한 정확도나 막대한 위력을 가졌는데, 이 위력을 더 크게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아마 계속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현재 8톤 탄도를 하는데 8톤 탄도를 능가하는 것도 아마 연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탄도의 그 중량만 커서는 북한의 위협에 대처할 수 없어요. 북한도 이제 별지라고 하는 대공미사일, 그러니까 미사일 방어 시스템들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미사일 방어 시스템들을 피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우리도 북한처럼 초음속 글라이더라든가 극초음속 미사일, 그다음 초음속 대함 미사일 이런 걸 연구하는데, 북한이 자랑을 하면서 이제 자신들이 극초음속 글라이더 이런 거 가지고 있다지만 실제로 이런 기술들은 우리가 더 뛰어나고 우리가 더욱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무력화할 수 있는 기동들을 북한보다 먼저 만들었고 기술력도 더 높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북한의 위협이 증가되거나 할 때 모습을 드러내면 아마 북한이 굉장히 공포에 떨 것인데, 이런 것들을 북한은 먼저 이제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완성이 안 되는데도 혹은 안 만들고 있는데 약간 뻥을 섞어서 하는 게 있거나 아니면 무리하게 발사 시험을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공개를 잘 안 하니까 북한보다 미사일 기술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아니고 오히려 더욱더 앞서간다. 거의 최소 10년 이상 앞서간 분야들이 이런 분야인데, 이렇게 해서 현무5의 이 위력 강화 이런 것도 있고, 초음속 글라이더 아니면 이제 회피 기동 같은 걸 하는 거, 그 다음에 디코이라든가 스텔스, 이 미사일도 스텔스에 대한 기술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더에 안 잡힌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가 되고, 마지막으로 탄도 부분에서도 많이 바뀌는데, 우리가 물론 앞으로도 핵을 만들기는 어려워요. 지만 그게 대해서 많이 이제 우회를 하면서 좀 더 좋은 성능을 넣기 위해서 고성능 폭약, 뭐 기하 폭탄, 뭐 열압력탄 이런 것도 있고, EMP 폭탄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기에는 열심히 만들고 계실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북한 전역에 정전을 만들거나 이런 거 유발할 수도 있고, 드론을 넣는 미사일들도 아마 연구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드론이 위력적이고 그 다음에 적의 공격을 피할 수 있지만 느리거든요. 그래서 엄청 빠른 극초음속 초음속 탄도 미사일에다가 탄두에 드론을 넣으면, 저기 이제 김정은이 만약에
만약에 지하로 안 숨고 만약에 트럭이라든가 아니면 자동차를 피우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을 미사일로 공격하기 힘들 때 이 드론을 장착한 미사일을 쏘면 미사일이 적진 김정은 머리 위에서 이제 드론을 발사하고 드론은 느리고 몇 시간 동안 날아갈 수 있으니까 김정은을 찾을 때까지 보다가 공격하거나 이런 식으로 기술이 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